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시죠. 가정부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 그만 놓으셔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재벌가 둘째 아들 도윤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사모님 장례식이 끝난 날 저는 그 집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저는 상주도 손님도 아닌 애매한 존재였죠. 며느리 지아는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고. 아니,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정부였지만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월급이 끊겼고 제 이름은 서류에서 지워졌으며 식탁에서 제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나가라는 통보까지 받았죠. 30년의 세월이 고작 일주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위해 비밀리에 준비해둔 것이 있었다는 걸요. 법무법인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0년 동안 재벌가에서 투명인간 취급받던 가정부가 사모님의 숨겨진 배려로 인생 대반전을 맞는 충격적인 사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사모님은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저를 내쫓으려던 가족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천안 어느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11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검은 정장 입은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가는데 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모신 재벌가 사모님 영정이 안쪽에 걸려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들어가지 못했어요.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발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안내 직원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상주 가족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더군요.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정부였죠. 상주석에는 첫째 정우와 둘째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들 옆에 며느리 지아가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어요. 저를 본 도윤이 잠깐 시선을 마주쳤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으로 뭔가 전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밖을 좀 지켜주세요.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다 말해주더라고요. 며느리 지아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사는 가족이 아닌 직원을 대하는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향 냄새가 가득한 조문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누군가 저를 불러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사모님이 제 손을 꽉 잡고 옆에 앉으라고 하셨을 텐데 이제 그 손은 영원히 차가워졌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상주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애매한 존재. 30년이라는 세월이 이 자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젊은 직원 하나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가정부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함께 살았고 가족이라고 하기엔 혈연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가벼운 농담이라도 던져주길 바랐지만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철저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듯이요. 결국 저는 조문실 밖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영정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글쎄, 집안일 도와주던 사람 아닌가?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위치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비서실장 오성재가 지나가다가 잠시 멈췄어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끝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 자리에서 드러난 제 위치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모님, 저 여기 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공허하게 흩어졌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정말로 없다는 걸요. 장례를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온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습관처럼 5시에 눈이 떠졌어요. 30년 동안 몸에 밴 시간이었죠. 부엌으로 내려가 불을 켜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장 문에 자물쇠가 달려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겁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내용물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정리해둔 반찬통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용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뭐지 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제 방으로 가려다가 또 멈췄습니다. 방문에도 낯선 자물쇠가 걸려 있었거든요. 30년 쓰던 제 방인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실장 오성재가 뒤에서 기침을 했어요. 돌아보니 미안한 얼굴로 서 있더군요. 순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방 배치를 조정했다고 했어요. 제가 쓰던 방은 이제 손님방으로 바뀌었고 저는 창고 옆 작은 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였죠. 30년 썼던 방인데요. 죄송합니다. 위에서 결정한 일이라. 오성재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제 짐을 새 방으로 옮기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하겠다고 했죠. 창고 옆 방은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들었어요. 겨우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만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박스에 담긴 제 물건들을 보니 한심했어요. 30년 살았는데 박스 서너 개가 전부였거든요. 첫째 정우가 복도에서 저를 마주쳤습니다. 평소처럼 가벼운 농담을 던졌어요. 방도 바뀌었으니 인생도 새로 시작하시는 거네요.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세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 출발이 아니라 밀려나는 거였으니까요. 아침 식탁 준비를 하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늘 놓던 자리에 제 그릇이 없었거든요. 며느리 지아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앞으로는 따로 드셔주세요. 네. 손님들이 자주 오실 것 같아서요. 당분간은 부엌 구석에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가 옆에서 또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그렇죠? 다들 예민해서. 예민한 게 아니라 저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하나씩 천천히 제 흔적을 지우는 중이었죠. 점심 무렵 도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순덕 씨, 앞으로 집안일은 외부 업체에 맡기기로 했어요. 네. 당분간은 도와주시겠지만 점차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제 역할이 사라진다는 거였죠.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모님이 계셨다면. 제가 말을 꺼내자 도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안 계십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차가운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사모님만이 저를 지켜주던 울타리였는데 이제 그 울타리가 사라진 거죠. 그날 저녁 혼자 부엌 구석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구들은 식당에서 웃고 떠들며 저녁을 먹었어요. 그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사람의 가치는 정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정해지는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역할에 불과했다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지아가 커피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박순덕 씨, 오늘 청소는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순간 멈칫했어요. 박순덕 씨라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머니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이름을 부르더군요. 존댓말은 그대로였지만 그 한 글자 차이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묘했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질까요? 아주머니에서 박순덕 씨로 바뀌면서 관계의 선이 그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을 차리면서 습관적으로 5개의 그릇을 꺼냈어요. 그런데 식탁을 보니 의자가 4개뿐이었습니다. 제자리가 없어진 거죠. 의자가. 그거요. 지아가 설명했습니다. 손님들이 자주 올 예정이라 당분간 따로 드시는 게 좋겠. 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였어요. 정우가 식탁에 앉으면서 농담을 던졌습니다. 살얼음 같은 아침이네요. 다들 얼굴이 왜 이래요? 그의 농담은 분위기를 풀려는 시도였지만 오히려 현실을 더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이 집이 정말 살얼음판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도윤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순덕 씨, 앞으로 집안 물건 정리는 지아가 하기로 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해왔는데요.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단호한 말투였어요. 제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였죠. 30년의 경험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지하 친정에서 보낸 도움이라고 하더군요. 이제부터 제가 빨래를 할 거예요. 네. 며느님이 그러셨어요. 순덕 씨는 다른 일 하시라고. 다른 일이라니요. 제가 할 일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점점 다른 사람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제 방으로 가려는데 복도에서 오성재를 만났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덕 씨, 힘드시죠?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보여요. 오성재는 중간에서 어떻게든 도와주려 했지만 그도 한계가 있었어요. 위에서 결정한 일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버텨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리는 더 좁아질 거라는 걸요. 밤이 되어 혼자 부엌 구석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찬밥에 김치 하나 올려놓고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모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빈 공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호칭 하나, 그릇 하나, 자리 하나가 바뀌면서 이 집에서 제 존재가 지워지고 있었어요. 정우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살얼음 같은 집이라고요. 맞았어요. 저는 그 얼음 위에서 언제 빠질지 모르는 불안함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불러주는데 왜 이렇게 서러울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박순덕 씨라는 호칭이 오히려 더 큰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아주머니가 더 정겨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장례 후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장례비 정산을 시작했어요. 저는 늘 그랬듯이 영수증을 모으고 금액을 맞추는 일을 도왔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 큰일 작은일 모든 정산을 제가 관리했거든요. 손이 먼저 움직일 정도로 익숙한 일이었죠. 계산기를 두드리며 금액을 맞추고 있었어요. 화환비, 장례식장 대관료,
음식값, 차량 대여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오성재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순덕 씨 덕분에 빨리 끝나네요. 30년 했으니까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씁쓸했어요. 이런 일마저도 곧 제 손을 떠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마지막 정산표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를 보다가 손이 멈췄어요. 늘 제 이름이 관리 담당자 옆에 작게나마 적혀 있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타 보조 인력 1명.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냥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었죠. 30년 동안 이 집 살림을 도맡았던 박순덕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보조 인력 1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 실장님, 이거. 제가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오성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이번부터 장례 절차를 외부 업체 중심으로 바꾸는 중이라서요. 그래도 제 이름은 죄송해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의 설명은 맞는 말이었지만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어요. 한 사람의 흔적을 숫자 속에서 지우는 정리 작업처럼 느껴졌거든요. 정우가 서류를 보러 들어왔다가 우리 대화를 들었나 봐요. 평소처럼 가볍게 말을 던졌습니다. 서류가 사람 기분을 망치네요.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비수처럼 박혔어요. 정호에게는 그저 숫자일지 몰라도 제게는 30년의 존재 증명이었으니까요. 제가 이 집에서 한 일이 그냥 숫자였나 봅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정우가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시선을 돌리며 나갔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도윤이 정산표를 최종 확인하러 왔어요. 서류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수고하셨어요. 전무님, 제 이름이 빠졌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도윤은 시선도 주지 않았어요.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30년 동안. 순덕 씨, 도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제 그만 놓으셔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과거에 매달린다고요? 제 30년이 그저 과거일 뿐이라는 건가요? 저녁에 혼자 방에서 그 정산표를 다시 봤습니다. 다른 직원들 이름은 다 있었어요. 운전기사, 경비원, 심지어 며칠 일한 임시 직원 이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일한 제 이름은 없었어요. 기타 보조 인력 1명. 그게 제 존재였습니다. 사모님이 계셨다면 이러지 않으셨을 텐데. 혼잣말이 나왔어요. 사모님은 늘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산표 하단의 공백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공백이 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25일이면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휴대폰 알림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은행 앱을 열어봤지만 잔고는 그대로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됐어요. 이상하네. 혼잣말을 하며 회계 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연결된 곳은 다른 부서였어요. 여기는 인사팀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 회계팀 연결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팀은 구조조정으로 외주 업체로 바뀌었는데요. 전화를 끊고 당황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밀린 적 없던 월급이 갑자기 끊긴 겁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오성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다가 제 얼굴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순덕 씨, 월급 때문에 오셨군요. 네, 이번 달 월급이. 죄송합니다. 급여 결제 구조가 바뀌었어요. 오성재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도윤 전무의 단독 결제 없이는 어떤 지급도 나갈 수 없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도윤이 제 월급을 막은 거였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성재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결정한 일을 바꿀 순 없다는 걸요. 방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도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고향 조카들 학비로 보냈거든요. 이제 어떻게 살지? 57 나이에 집을 나가면 어디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당장 나가라는 말은 안 했으니 며칠만 더 버텨보자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도윤을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척했지만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무님, 제 월급이. 아,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도윤은 시선을 피하며 지나갔어요. 나중이 언제인지도 말하지 않았죠.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월급을 줄 생각이 없다는 거요. 정우가 거실에서 저를 봤나 봐요.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순덕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네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지만 정우에게 하소연할 순 없었어요. 그도 결국 도윤 편일 테니까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영 아니죠? 다들 너무 예민해요. 정우가 평소처럼 가볍게 말했지만 제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저를 내쫓으려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나가면 고시원이라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도 문제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며칠만 더 버티자. 뭔가 방법이 생기겠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이 집에 남아야 할 이유와 떠나야 할 이유를 종이에 적어봤습니다. 떠나야 할 이유가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57에 맨손으로 나가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늘 똑같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월급이 끊긴 날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직원도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며느리 지아가 서류를 들고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노크도 형식적이었죠. 들어와도 되냐고 묻기도 전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순덕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지아 손에 들린 서류가 2장이었어요.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퇴직, 정리, 보상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뭔가요? 집안 정리를 위한 서류예요. 시간을 두고 읽어보신 후에 서명해 주세요. 지아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나가려 했어요. 제가 급하게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설명 좀 해주세요. 다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차가운 말투였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가 분명했죠. 지아가 나간 후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자가 빽빽했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은 비어 있었어요. 퇴직 날짜도 비어 있고 작성자란도 비어 있고 퇴직 사유란도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제 서명란만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 줄씩 천천히 읽어봤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들 뿐이었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 서류의 서명 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손이 떨렸어요. 이게 단순한 퇴직 서류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완전히 내보내기 위한 법적 장치였어요. 오성재가 차를 가져다 주러 왔다가
제 손에 서류를 받나 봐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벌써 받으셨네요. 오 실장님은 알고 계셨군요.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 막아보려 했는데 오성재는 입술만 달싹이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겠죠. 멀리서 도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빨리 처리되길 바라는 눈빛이었어요.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에 혼자 방에서 그 서류를 또 읽었어요. 읽을수록 무서웠습니다. 서명하면 끝이었어요. 30년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거였죠. 서명하면 당장 나가야 하나.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서명하면 끝이지만 안 하면 더 큰 압박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어요. 순덕 씨, 서류 받으셨죠? 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정리해야 할 일이니까. 정우의 말이 날카롭게 들렸어요. 어차피 정리해야 할 일이라니. 제 30년이 그저 정리 대상이었나요? 하지만 이 서류는 저도 잘 모르지만 좋게 끝내는 게 서로를 위한 거 아닐까요? 좋게 끝낸다는 게 뭘까요? 저만 손해보고 끝나는 게 좋은 건가요? 하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어요. 그날 밤 서류를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서명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 종이가 제 운명을 가를 도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으면서 결심했어요. 이 집에서의 시간이 정말로 끝나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로.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사라지지는 않겠다고. 퇴직 서류를 받은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직접 나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제 존재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청소를 하려고 했더니 낯선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청소업체 직원들이었어요. 여기는 저희가 할게요. 젊은 직원이 제 손에서 걸레를 가져갔습니다. 30년 동안 제 손으로 닦던 마루를 이제 남이 닦고 있었어요. 빨래를 하러 갔더니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 친정에서 보낸 도우미가 세탁기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제가 합니다. 순덕 씨는 쉬세요. 쉬라는 말이 곧 필요 없다는 뜻이었죠. 제가 할 일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가니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쓰던 조리도구들이 전부 다른 서랍으로 옮겨져 있었고 냉장고 몇몇 칸에는 손대지 마시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혼잣말이 나왔지만 누구에게 묻지는 못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를 부엌에서도 몰아내는 거였죠. 오성재가 지나가다가 제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순덕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지만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오성재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최대한 순덕 씨 역할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알아요. 고마워요. 오성재는 중간에서 애쓰고 있었지만 위에서 내린 결정을 거스를 순 없었습니다. 그도 직원일 뿐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지아가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친근하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말만 짧게 던졌습니다. 오늘부터 외부 케이터링으로 식사 준비할 거예요. 제가 하던 요리는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된다는 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죠. 30년 동안 이 집 식구들 입맛을 맞춰온 제 요리도 이제 필요 없어진 겁니다. 저녁 무렵 정우를 복도에서 만났어요. 그가 평소처럼 농담을 던졌습니다. 요즘 집안이 숨막힐 정도로 팍팍하죠?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네, 좀 그렇네요. 다들 왜 이렇게 예민한지. 엄마 돌아가신 후로 집안이 완전 얼음장이에요.
정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 얼음장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밤에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는 할 일이 없어서 방에만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정원의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가꾼 정원이었죠. 이제 저 나무들도 남이 돌보겠지. 쓸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씩 제 손을 떠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집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도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냥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나가라고 말이라도 하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숨통을 조여오는 게 더 잔인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동네 분식집에 들렀어요.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다 보니 분식집 사장과도 안면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순떡 씨.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김밥 한 줄과 어묵 국물을 시켰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니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요즘 얼굴이 많이 마르신 것 같네요. 사장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어요. 제 얼굴에 다 드러났나 봅니다. 좀 피곤해서요. 그 집 사모님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사장이 잠시 주방으로 갔다가 계란말이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서비스라면서 접시를 놓아주더군요. 순덕 씨, 제가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니지만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람은 일터를 잃을 수는 있어도 이름까지 잃으면 안 돼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늘 아주머니, 가정부 혹은 그냥 야라고 불렸다는 거요. 사모님만이 유일하게 순떡아라고 불러주셨죠. 그 사모님이 떠나고 나서는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제 이름은 박순덕인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분식집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시간을 무시당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죠. 사장이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때론 떠나는 것도 용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분식집을 나오면서 사장의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이름을 잃지 말라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택이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드나들던 이 문이 오늘은 낯설게 보였어요. 내가 정말 여기 있어야 할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 집 밖에서 사는 나를 상상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두려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들어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분식집 사장 말이 맞았어요. 많이 마르고 초췌해 보였죠. 박순덕? 내 이름은 박순덕이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잊고 있던 제 이름을 다시 불러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아서 메모장을 꺼냈어요. 이 집을 나가면 뭘 할 수 있을지 하나씩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작은 식당에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직 가정부로 갈 수도 있었어요.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57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식집 사장의 말처럼 떠나는 것도 용기라면
저도 그 용기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씨앗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례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직원이었어요. 비서실장님 계신가요? 그가 물었고 저는 오성재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사모님 관련 서류 정리가 아직 남아 있어서요. 연락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직원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거실 테이블 위에 명함이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법무법인 이름과 대표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뒷면에는 담당자 유태식이라는 이름과 상담 예약 번호가 있었습니다. 오성재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순떡 씨, 이거 가지고 계세요. 이게 왜 제게? 사모님 관련해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오성재가 명함을 제 손에 쥐어주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유태식? 낯선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이 이름이 중요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혼잣말을 했지만 선뜻 전화기를 들지 못했어요. 괜히 전화했다가 이상한 일에 휘말릴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론 궁금했습니다. 사모님이 정말 제게 뭔가 남겨두신 게 있을까? 아니면 그저 행정 절차일 뿐일까? 저녁에 오성재를 다시 만났어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순떡 씨, 그 명함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모님이 생전에 뭔가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오성재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실망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요. 밤에 잠들기 전 명함을 또 꺼내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했어요. 혹시 사모님이 저를 위해 뭔가 남겨두셨을까? 아니면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걸까? 사모님, 정말 저를 생각해 주신 건가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사모님이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어요. 명함을 베개 밑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아직 전화할 용기는 없었지만 언젠가는 걸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게 제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라.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뭔가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함이 그 열쇠일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정우가 지나가다가 제 손에 명함을 봤나 봐요. 그게 뭐예요? 아, 법무법인 명함이요. 법무법인? 무슨 일로? 정우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곧 평소의 가벼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사모님 서류 정리 때문이래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도윤이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순떡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요즘 상황이 복잡합니다. 도윤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회사 일이 어떻고 집안 사정이 어떻고 하는 긴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짐을 정리해 주세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번 주라니. 오늘이 화요일이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들였어요. 도윤의 말투는 차가웠어요. 여전히 존댓말을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정된 통보만 있었죠. 제가 무슨 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을 뿐이에요. 도윤은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듯 돌아서려 했어요. 제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을 이 집에서. 그래서 더 빨리 정리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미뤄진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사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었다는 걸 도윤도 알고 있었던 거죠. 도윤이 나가고 나서 오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한 것 같았어요. 들으셨군요. 네. 제가 일정이라도 늦춰보려고 했는데 도윤 전무가 단호하더라고요. 오성재의 얼굴에도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정우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우리를 봤나 봐요.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정우도 눈치챘을 거예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안이 점점 버티기 힘들 만큼 팍팍해지네요. 평소에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이번엔 진심이 묻어났어요. 정우도 이 상황이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오래된 캐리어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쓸 일이 없었거든요. 지퍼를 열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정말 짐을 싸야 하는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어디로 가지? 막막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었어요. 고향에는 아무도 없고 서울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베개 밑에 넣어둔 법무법인 명함이 생각났어요. 급하게 꺼내서 번호를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해 볼까? 하지만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사모님, 저 이제 정말 쫓겨나나 봐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사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사모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이번 주 안에 나가야 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짐을 조금씩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모님이 선물해준 스카프, 오래된 사진 몇 장. 30년 치고는 너무 적었어요. 집안 복도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짐 싸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지아는 방문을 닫고 나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지나갔어요. 도윤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제 방 앞을 지나가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정우만이 잠깐 제 방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노크라도 할까 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성재가 저녁에 차를 가져다 줬어요. 평소보다 진한 차였습니다. 순덕 씨, 힘내세요. 네. 그는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눈빛으로만 미안함을 전했죠. 모두가 알고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오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불편한가 봐요. 불편하다. 그게 전부였어요. 30년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법무법인이었어요. 박순덕 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사모님 관련 서류 정리할 게 있어서요.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왠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꼭 가야 하나요? 네.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박순덕 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제가 무슨 이해관계인인가요? 그냥 가정부였는데. 사모님이 생전에 남겨둔 문서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문서요? 자세한 건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사모님이 뭔가 남겨두셨다는 건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까? 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집안 사람들에게는 이 연락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관심 없을 테고 저도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박스 옆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일 법무법인에 가면 뭔가 달라질까? 아니면 그저 마지막 절차일 뿐일까? 사모님, 정말 저를 잊지 않으셨나요? 빈 공간에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곳에서의 마지막 밤. 정말 끝인가? 혼잣말이 나왔어요. 소송을 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57의 나이에 싸움을 시작하기엔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억울했어요.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명함을 받습니다. 내일이 정말 마지막 희망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법무법인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마쳤어요. 정장은 없어서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오성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같이 가야 합니다. 도윤 전무님과 정호 이사님도 오신대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오는 자리라니 제가 거기 있어도 되는 건지 불안했어요. 법무법인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도윤과 정호, 지아가 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순덕 씨가 왜? 도윤이 물으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들어왔거든요. 모두 오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맨 위에 사모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문서가 유언과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사모님께서 생전에 재단과 맺은 계약서입니다. 재단이라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사모님께서는 돌아가시기 1년 전 저희를 통해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거기엔 제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덕 씨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계약입니다. 뭐라고요? 도윤이 놀라서 물었어요. 지아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천안 외곽 소형 주택의 임대 보증금 2천만 원, 이사 비용 300만 원, 그리고 향후 5년간 매월 150만 원의 생활비 지원. 금액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사모님이 정말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이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재단에서 집행함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자신이 저를 급하게 내보내려 했던 이유가 드러난 거죠. 이 사실을 알았다면 더 일찍 쫓아냈을 겁니다. 변호사가 메모 하나를 더 꺼냈어요. 사모님께서 남기신 메시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순덕이에게 30년 동안 수고했어요. 나는 늘 미안했어요. 가족처럼 대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도, 당신의 젊음을 우리 집에 묶어둔 것도, 이제라도 당신의 노후를 조금이나마 책임지고 싶어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 새 출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읽는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순덕이는 3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준 사람이에요. 그 시간을 존중해 주길 바라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고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지아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오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끝까지 순덕 씨를 생각하셨네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도윤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미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도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황, 불편함,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인 얼굴이었어요. 그래도 이번 주 안에는 네,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사모님이 마련해 주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 문을 나서자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아는 말을 아끼며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자신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오성재가 제게 다가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괜찮아요. 오 실장님도 어려운 위치였잖아요.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집안 서류가 사람을 울리는 날이네요. 평소에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이번엔 스스로도 머쓱한지 금세 입을 다물었어요. 담당 변호사 유태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순덕님,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드릴게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어느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지, 언제 어떤 금액이 입금되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약입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복도 끝에서 잠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급여가 끊긴 기간을 따지고 퇴직금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언론에 알려서 이 집의 진실을 드러낼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싸움을 시작하면 제 남은 시간이 모두 거기에 묶일 것 같았어요. 57의 나이에 그런 전쟁을 치를 힘은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사모님이 마련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복수보다 제 노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도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덕 씨, 어머니가 이런 준비를 하신 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래도 이번 주 안에는 정리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저를 내보내고 싶어 했어요. 사모님의 배려가 밝혀졌는데도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약속대로 나가겠습니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죠.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지아가 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우만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순덕 씨, 이제 자신만의 공간에서 편하게 사세요. 30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정우는 제 노고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법무법인을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이 집과의 인연은 서류가 정리되는 선에서 끝내기로. 30년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게 씁쓸했지만 그래도 사모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두렵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유태식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순덕님, 언제든 연락 주세요. 사모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게 이것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의미심장한 말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저택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물건과 이 집 물건을 확실히 구분해 봤어요. 사모님이 선물해준 스카프, 오래된 사진 몇 장, 작업복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 치고는 너무 적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상관없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이 집에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 물건을 내 것처럼 아꼈지만 마지막만큼은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도윤이 복도를 서성거렸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끝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사과일 수도 있고 변명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문 밖에서 잠시 멈췄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성재가 마지막 짐을 차에 실어줬습니다. 순덕 씨, 앞으로 행정 절차는 제가 끝까지 도울게요. 고마워요, 오 실장님.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그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정우가 현관까지 나와줬어요. 순덕 씨, 이제 자신만의 방식대로 사세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그럴게요. 가끔 연락 주세요. 어떻게 지내는지. 정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어 안을 보고 싶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그 방에 들어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죠. 손이 문고리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모님. 마음속으로만 인사했어요. 문을 열지 않는 것이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는 제 다짐이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저택을 한번 둘러봤어요. 30년을 살았던 곳, 제 청춘이 묻힌 곳.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었습니다. 가시죠. 운전기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저택이 점점 작아졌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그 집이 마치 남의 집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유태식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새집 주소입니다. 내일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연락 주세요. 천안 외곽의 작은 빌라 주소였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제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동안 못 봤던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순덕? 이제부터는 박순덕으로 살아가는 거야. 제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봤습니다. 낯설지만 좋았어요. 사모님이 마련해준 새로운 시작.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수나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저택은 이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가기로 했으니까요. 사모님 잘 살게요. 제 이름으로.
며칠 뒤 천안 외곽의 오래된 빌라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가 아니라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집이었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화려하지 않지만 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안내받은 생활비와 그동안 모은 돈을 계산해서 현실적으로 고른 집이었죠. 첫날 아침 작은 부엌에 섰습니다. 혼자서 국을 끓이고 반찬 2가지를 접시에 담았어요. 이게 내 밥상이구나. 30년 동안 남의 집 식탁을 채우느라 제 밥상은 늘 대충이었는데 오늘은 오로지 저만을 위한 밥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천천히 먹었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고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으니까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유태식 변호사가 보낸 안내 문자가 있었어요. 매월 25일 생활비 150만 원 입금됩니다. 5년간 지속됩니다.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짧고 사무적인 문자였지만 안심이 됐어요. 정과 눈물로 엮인 관계가 아니라 서류와 제도로 묶인 약속. 그게 오히려 더 확실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꽃 몇 폭이라도 심으면 예쁠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57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딸 수 있고 작은 일자리도 구할 수 있겠죠.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를 왔어요. 새로 이사 오셨네요? 저는 옆집 김영숙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순덕입니다. 제 이름을 말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가정부가 아니라 박순덕이었습니다. 오후에 햇빛이 부엌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저택의 큰 부엌보다 이 작은 부엌이 더 편했어요. 사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는 않기로 했죠. 저녁을 준비하면서 라디오를 켰어요. 오래간만에 듣는 음악이 좋았습니다. 30년 동안 못했던 여유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네, 관심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설렜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지만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또 햇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뭘 할까? 내일은 또 뭘 할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작지만 제 것인 이 공간에서 제 이름으로 사는 삶. 저택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최선이었죠. 사모님께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이름을 찾았어요. 창밖의 햇빛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박순덕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0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27에 시작해서 57에 끝난 긴 여정. 누군가는 그저 가정부의 이야기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는 한 여자의 청춘과 눈물, 희생과 헌신이 모두 담겨 있었죠. 박순덕. 그녀는 3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아주머니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닌 박순덕이라는 한 사람으로 재벌가의 화려한 저택을 떠나 작은 빌라로 왔지만 그녀의 얼굴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따뜻했고 자신만을 위해 차린 소박한 밥상이 귀했으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가 소중했으니까요. 사모님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였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죠. 때로는 떠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익숙한 곳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는 것. 그것이 57의 나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나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직원이 아닌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박순덕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57에 찾은 자유.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오늘도 작은 부엌의 햇빛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